엄마, 그 땅 그냥 두기엔 아깝잖아요? 정우의 말에 며느리는 덧붙였죠. 정리해드리려고요. 가족이니까요. 봤다고. 누가 허락했니? 그건 내 물건이야. 차가운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아이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7살 강선자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바로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아서 햇수로는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큰아들 정우는 올해 36, 둘째 준석이는 32입니다. 애들 키우랴, 시장에서 식당 하랴, 정신없이 살았죠. 그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 장보고, 점심 장사 마치고, 집에 와 선밥 차리고 빨래하고. 내가 조금만 멈추면 가족의 하루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하나로 집안 살림을 단단히 지탱하던 사람이었어요. 둘이서 등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아이들 키우며 살아왔네요. 정우가 대학을 갔을 땐 기뻤지만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친 기억도 나고요. 둘째 준석인 정우보다 다정해서 지금도 종종 전화하고 얼굴 보러 옵니다. 하지만 정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리가 조금씩 멀어졌어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챙기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이젠 한 달에 톡 한 번이면 다인 아들이 되어버렸네요. 며느리는 예의는 바르지만 딱 선을 긋는 타입이에요. 정우와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뭔가 따뜻한 기운보단 계산된 말투가 먼저 느껴졌달까요. 우리 부부 일엔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사실 별일 없이 조용히 사는 게 좋다 생각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아이들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그래서 서랍 하나를 꺼내게 됐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죠. 그래요. 이젠 저도 제 뜻대로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엔 참 말수가 없던 남편이었어요. 정우 아빠는 괜한 말 한마디도 삼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책임감만큼은 참 단단해서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비 오는 날에도 허리 아플 때도 한 번도 나 일 나가는 거 싫은 티를 낸 적이 없었어요. 늘 이것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묵묵히 견뎠죠. 아이들 둘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큰 집은커녕 방 3칸짜리 주공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목표였어요. 애들 입학식엔 늘 일복이 겹쳐서 유니폼만 겨우 챙겨 입혔고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반찬은 김치 하나뿐일 때도 있었죠. 그래도 아이들은 잘 따라줬어요. 특히 정우는 묵묵한 성격이 아빠를 꼭 닮았고 준석이는 좀 더 부침성 있고 저한테 잘 붙어 다녔어요. 남편은 정우가 30쯤 됐을 때쯤 병을 얻었고 몇 년 동안 병원을 오가다 결국 세상을 떴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텅 빈 거실을 혼자 서성이다가 불 꺼진 부엌에서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서랍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오래전부터 제가 조용히 관리해오던 서류들이 있었죠. 묵혀둔 경기도 외곽 땅. 그땐 그냥 노후에 쓸 땅 하나 하고 남편이 남겨준 거였는데 몇 해 전부터 그 일대에 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치솟았다는 얘기를 이웃에게 들었죠. 얼마 전엔 토지 보상 담당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 지역 곧 신도시 지정 나올 겁니다 하더군요. 놀란 마음에 서류를 다시 꺼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서울 아파트 몇 채까진 아니어도 노후 걱정은 접어둘 만큼 충분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 정운에도 있고
준석이도 있고 당연히 자식들에게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정훈애는 언제부턴가 저를 집안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이 없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야 겨우 답이 오는 형편이에요. 며느리는 아예 톡 답장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기억나요. 정우가 결혼하고 첫 해 생일 아침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저녁이 돼서야 며느리한테서 톡 한 줄이 왔죠. 정우 씨가 피곤하다고 해서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제가 괜한 기대를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2번, 3번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무뎌지더라고요. 그 애들 앞에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제가 더 상처받겠구나 싶어서요. 그런 날들이 길어지고 나니 어느 날부터는 제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어른이 맞나 하는 생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허리가 욱신거리고 어지럼증이 잦아져서 혼자 병원 가는 게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큰맘 먹고 정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죠. 아들 부부도 사는 게 바쁘다는 거 알지만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정중하게 길게 부탁을 남겼어요. 그런데 답장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정우 씨가 바쁘다네요. 저도 바쁘고요.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저희 삶이 있습니다. 급하시면 119 부르세요. 그 한 줄 한 줄이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아니, 병원 같이 가달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돌아올 일이었나요? 혹시 오해가 있나 싶어 정우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통화 연결이 안 되더니 나중에 겨우 받더군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저만 아들인가요? 준석이 부르세요. 어머니 일은 알아서 좀 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기대한 건가? 내가 그냥 짐이 됐구나. 한마디라도 좋았어요. 괜찮아요? 병원은 갔다 왔어요? 그 말 하나면 됐는데 그 말은 끝내 들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예전부터 참 단정했어요. 똑 부러지는 성격에 말도 조곤조곤했죠.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항상 말끝에는 선을 그었어요.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돌려 말했지만 결국은 같은 뜻이었죠. 어머니는 우리 일에 끼지 마세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한테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희 부부 일엔 끼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땐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솔직하구나 싶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그 말은 그냥 솔직함이 아니었어요. 단절의 선언이었고 선긋기의 시작이었어요. 며느리가 본인 엄마 생일엔 직접 명품 가방을 사서 안겨드리고 정우도 휴가까지 내고 처가에 가더군요. 그런데 제 생일엔 인터넷으로 주문한 떡 케이크 하나가 택배로 도착하고 그걸 집에 들고 와서 30분도 안 돼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땐 속상했지만 괜히 비교하는 내가 나쁜 거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날의 그 태도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혀 남더라고요. 며칠 전 이웃 할머니랑 담장 너머로 마주 앉아 얘기 나눴어요. 내가 무심코 요즘 정훈이가 좀 서운하게 하네요 했더니 그분이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순자 씨, 자식은 시험해봐야 해. 진짜 부모로 생각하는지, 그냥 물려줄 게 있으니까 겉도는 건 아닌지, 요즘 애들 다 계산적이야. 그 말이 마음을 쿡 찔렀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아프다는 말엔
아무 감정 없던 정우가 예전 부동산 이야기 나왔을 때 귀를 바짝 세우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서랍을 꺼냈습니다. 정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이건 당신이 필요할 때 쓰라며 건넨 서류 뭉치. 그 안엔 오래전 구입해 묵혀뒀던 경기도 땅 문서와 고액보험 증서가 있었어요. 처음엔 시골 외곽에 있는 땅이었지만 얼마 전 신도시 지정 발표가 나면서 땅값이 몇 배로 올랐고 토지 보상금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는데 정우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어요. 이건 당신 마음대로 해.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그래요. 이젠 저도 마음을 다잡아야겠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다시 보고 다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부모 자식 사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존재를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정우와 연락을 줄였고 며느리에게는 아예 톡을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죠. 괜히 눈치 보이며 연락했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명절이고 뭐고 이제는 먼저 연락 안 하면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을 철렁이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이웃 김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순간 심장이 벌렁대더라고요. 나도 혼자 살다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정우한테는 연락해야겠다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톡을 보냈어요. 정우야,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래. 한참이 지나서 답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진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병원은 혼자서도 가실 수 있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매일 야근에 미치겠는데 이럴 때마다 왜 꼭 저한테만 기대세요? 준석이한테 연락해 보시든가요.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좀 하세요. 그 말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루 뒤 며느리한테서 톡이 하나 더 왔습니다. 정우 씨가 바쁘다네요.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저희 삶이 있습니다. 급하시면 119 부르세요. 눈물이 나질 않았어요. 그냥 온몸이 굳은 듯이 멍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결과인가 싶었죠. 며칠 뒤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석아, 혹시 시간 좀 괜찮니?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준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엄마 제가 갈게요. 준석이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표현은 서툴지만 그래도 엄마 걱정을 해주는 아들이었어요. 다만 늘 형 눈치를 보고 자랐던 탓에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 하진 않죠. 그저 조용히 그렇게 저를 지켜보는 편이었어요. 며칠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우가 한 번쯤은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도착한 건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건강 챙기세요. 정운의 드림. 며느리 이름 석자는커녕 어떤 말도 없었어요. 문자를 받은 직후 택배 송장이 붙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더군요. 박스를 열어보니 냉동 떡 케이크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도 카드도 없었어요. 단체 문자 보내듯 보낸 생일 인사 한 줄과 함께 그날 밤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산책 삼아 집 근처 동네 마트를 들렀어요. 그때 마주쳤어요. 정우랑 며느리 손에 양손 무겁게 쇼핑백 들고 나오더라고요. 정우가 저를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 엄마 여기 계셨어요? 잘 지내시죠?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고개만 까딱하고는 팔짱을 끼고 정우를 툭 치더니 말했어요. 우리 늦었어요. 어머니, 다음에 뵐게요. 차에 올라타며 문 닫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래, 그래. 잘가 하며 손만 흔들었어요. 애써 기대하지 않으려 했는데도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뜻대로 살 겁니다. 며칠 후 준석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전날 통화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미안한 얼굴로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엄마,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니다. 그냥 엄마 생일도 지나갔는데 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더라. 준석이는 그날 저녁까지 집안일을 도와주고 집에 가기 전 말했어요. 엄마, 혹시 예전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서류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제가 놀란 얼굴로 바라보자 준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아니라도 엄마 편에 서 있는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죠. 저라도 그렇게 할게요. 형수 아니, 형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니죠? 형이 엄마한테 너무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감정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준석이의 진심이 느껴져서였죠.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걸 지금껏 묵혀뒀을까? 그저 아들들 인생의 보탬이 되길 바라며 조용히 아껴두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내 삶을 위해 이걸 써야겠다는 거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마지막 권리니까요. 이걸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야 나답게 살 수 있을까?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준석이와 자주 연락하며 마음의 평온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됐죠. 작은 식사 한 끼, 짧은 전화 한 통이 저를 다시 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책장 위에 꽂아둔 땅 서류를 볼 때마다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어디선가 낯선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며느리 분이 동사무소에 땅 문서 확인하러 다녀갔다던데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서류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보니 며칠 전 준석이가 다녀간 뒤로 거실 책장에 꽂아둔 파일 하나가 살짝 뒤틀려 있더라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혹시 누가 다녀간 걸까? 아니면 준석이가 무심코 흘린 말에서 무언가 눈치챈 걸까? 며칠 지나지 않아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혹시 예전에 아버지가 남기셨던 서류들 아직 가지고 계시죠? 느닷없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니 정우는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잠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 땅 지금 꽤 값이 올랐다면서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제 중 누구도 몰랐던 그 서류의 존재를 이제는 정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 며칠 전 준석이가 다녀간 날 늦게 정우가 잠시 들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며느리의 대화가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 씨, 어머님이 예전에 어딘가 땅이 있다고 얼핏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동네에 지금 개발이 들어간다잖아요. 명의가 어머님이라면 지금 손 쓰지 않으면 늦어요. 잠깐만, 그게 정말이면 우린 왜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그 서류 아직 그대로 갖고 계시죠? 혹시 요즘 정신 없으시면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재산 문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겉으로는 걱정인 척하지만 속뜻은 뻔히 들렸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건 가족끼리 미리 상의하고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괜히 나중에 오해 생기고 그러면 곤란하니까요. 저희도 이제 애 키우고 미래 준비할 때가 됐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욕심과 의심, 그리고 선 넘은 손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든 봉투를 다시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정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에 옆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따라 들어왔죠. 엄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말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남기신 거 있으세요? 정우의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어머님 책장에서 서류 비슷한 걸 봤어요. 그 땅 그냥 두시기엔 아깝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다고 누가 허락했니? 그건 내 물건이야. 어머니,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일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얄미운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뒤에 서 있었죠. 엄마, 우린 그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나중에 괜한 분쟁 생기기 전에 정리하자는 거고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정리는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 땅, 내 거야.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니까.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예요. 대화? 남의 물건을 몰래 들여다본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우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야,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지금 엄마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야. 순간 정우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가운 결심이 서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정우와 며느리가 돌아간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우 아빠가 남기고 간 그 땅과 보험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고 가서 명의 정리와 상속 관련 절차를 물어봤죠. 지금 상황에선 어머님이 명확한 법적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으셨다면 모든 결정권은 어머님께 있습니다.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속에 있던 한 문장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겠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둘째 준석이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준석아, 오늘 저녁에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 엄마랑 밥 한 끼 같이 먹자. 먹으러 올 수 있니? 그날 저녁 준석이는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석이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요즘 연락이 뜸하셔서 걱정했어요. 얼굴빛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준석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와 며느리의 반응이 당황스러웠다고만 했죠. 그러자 준석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그 땅이든 뭐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등기소에 방문해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정우와 며느리에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유산은 내 뜻대로 정리한다.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죠. 이제는 나한테서 신경 꺼주면 좋겠다. 며칠 전 동네 지인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자 씨, 혹시 정훈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세. 알고 보니 정은혜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6억짜리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그 계약이 바로 전세 사기였던 겁니다. 계약자는 이미 도망쳤고 보증금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더군요. 며느리는 친정에도 어머니 땅 정리되면 바로 입주하겠다고 말해뒀다 했고 정우는 이미 그 돈을 받아서 메우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며칠 전 그들이 집에 찾아와 땅 서류를 정리하자며 들이미는 태도. 그 속에 깔린 절박함과 조급함이 아, 이제 나 하나만 믿고 있구나. 이 상황을 빠져나갈 유일한 출구로 나를 생각하는 거네. 그날 밤, 전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했죠. 이건 더 이상 너희를 위한 문서가 아니다. 다음 날, 정우와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지난번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저희가 땅 문제 때문에 변호사랑 상의도 해봤어요. 혹시 그 땅을 정우 씨 앞으로 잠시 명의 이전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죠. 그 얘긴 그만하자. 이미 내 방식대로 다 정리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정우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서명만 해주시면 돼. 나중에 정리하실 때도 훨씬 간편하실 거예요. 그 서류는 명백한 명의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정우는 친절한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서류가 제출되면 그 땅은 제 것이 아니라 정우 명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정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우야, 넌 엄마가 쉽게 흔들릴 거라 생각했니?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봤어? 정우는 당황한 듯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나쁜 의도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도와드리려던 건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이 서류에 몰래 사기칠 궁리를 해? 그날 밤 저는 미리 준비해뒀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토지와 보험금 대부분은 준석에게 상속하고 일부는 제가 평소 인연을 맺어온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후원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언 공증도 함께 마쳤고요. 정우와 며느리가 미처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정훈의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속 관련 유언 공증 완료에 따른 알림. 해당 재산은 전적으로 순자 씨 단독 결정하에 처리되며 제3자의 개입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꾼단다. 결국 전세 사기 후폭풍은 컸습니다. 정훈애는 몇 달도 안 돼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강남의 꿈은커녕 서울 외곽 작은 빌라의 월세방으로 전락했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머니 유산 놀이다 되려 손해봤대. 서류 갖고 장난쳤다며? 정우와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듯 했지만 속내는 철저히 따져보는 스타일이었죠. 어머니, 정우 씨는 제가 챙길 테니
어머니는 어머니 삶 사세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도 정작 정우의 경제 상황이나 제 건강 상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도 늘 다음에요. 저희끼리 시간 보내고 싶어요라며 선을 그었고 생일이나 명절 인사도 텍스트 한 줄로 퉁치는 게 다반사였죠. 친정엄마 생신엔 명품 가방을 사드리면서 제 생일엔 떡 케이크 하나 달랑 들고 와서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선 긋기는 결국 단절로 이어졌고 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것도 결국 그녀였습니다. 정우 또한 문제였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자리에서 언제나 며느리의 편을 들었고 제 말을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주면 그저 조용히 따라 나섰고 제가 불편함을 말하면 요즘 시대가 어머니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마치 제가 구시대 유물이라도 된 양 말했죠. 그러면서도 정작 필요할 땐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챙겨야죠라며 돌연 태도를 바꾸곤 했습니다. 필요할 땐 가족, 불편할 땐 타인.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제 마음을 단단히 굳히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정우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가 큰 실수했어요. 너무 후회돼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곱게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싶어서.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저리긴 했지만 입은 단호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랬지. 그럼 이제 너희 삶도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고 정우는 울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단 한 번만 다시 엄마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 말에 준석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형도 이제야 뉘우치고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화나고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형도 아들이잖아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활비는 조금씩 보내줄게. 그 이상은 없어. 상속도 명의도 마음도 이제는 준석이에게 간 거야. 그리고 그 땅도 내 인생도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희가 쉽게 넘보지 못할 만큼 단단하게 정리했어.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또 한 번 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네가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도 엄마 마음 한구석은 조금 움직였단다. 누구보다 너의 발걸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그렇게 돌아올 날만 수없이 그렸고 네가 후회하며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견뎌왔던 시간이 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널 아무 조건 없이 품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번이나 믿음을 저버린 걸. 엄마 마음도 이제는 지쳤단다. 그날 이후 정은혜는 다시는 제 앞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만 신뢰는 행동으로 쌓이는 법이니까요.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이제 제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이 집에서 저는 여전히 시장 가방을 들고 아침마다 동네를 걷습니다. 전엔 이 집이 무겁고 외롭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제 삶의 중심이자 안식처 같아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한때는 자식이 전부라 믿었고 내 모든 걸 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키고 있다는 게 참 든든합니다. 혼자 보내는 식사 시간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원봉사 모임도,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준석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제는 그 모든 게 제 삶의 소중한 풍경이 됐습니다. 정우와 며느리, 그 애들은 여전히 제게 상처였고 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들에게 제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차갑고 또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뒤엔 제 기준도 조금 달라졌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당신이 먼저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당신 마음의 안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